매월 첫 번째 월요일 3부에서는요.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팀장님과 함께 중국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달이 너무 금방 지나가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한 달 동안 정말 누구보다도 힘들고 바쁘셨었던 분이 아마 김 팀장님이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9월 접어들자마자 슈팅하고 있어요. 8월 달 정말 전멸하다시피 했던 중국 시장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SOC 관련이라든가 국영기업들의 상승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확 바뀐 것 같은데요. 뭐 일단 많이 빠졌으니까 몰라야 될 것 같고요. 그 7, 8월에 제가 뭐 계속 텔레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뭐 매일 밤 규제 업데이트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규제는 좀 클라이막스를 좀 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갖고 있고 9월 달에 저희가 이제 내는 월보에서 일단 제가 제시한 전략은 그 공동부유니 이런 규제 관련 공포가 뭐 당연히 타당한데 기본적으로 좀 단기 영향을 좀 너무 과대평가할 수도 있고 진정이 좀 될 것 같고 어차피 내부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내수 업종이나 이런 거에 추정차 내려간 이유가 결국엔 경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정책 대응이 나올 거고 그래서 9월부터는 조금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는 게 이제 저희 월보 전략이었고 이제 그런 흐름으로 일단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앞단에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좋아지는 원인들 물 밑에서 뭔가 이제 변화들이 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본토 거래대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돈들이 좀 엄청납니다. 그래서 왜 들어와서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뭐 그 어떤 국영기업이라든지 국영재라든지 시클리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그림을 제가 떼어놓고 있는데 중국 관련해서 8월 달에 저희가 확인한 지표는 모두 다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PMI는 제조업이나 뭐 서비스업 할 것 없이 다 내려갔고 일반적으로 국내 시장에 영향이 좀 큰 거는 저희가 찰신에서 집계하는 PMI 같은 데이터 좀 더 중소기업이나 수출기업이 많으니까 그쪽을 많이 보는데 50 이하로 이제 PMI가 떨어지면 수축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나쁜 데이터가 나왔고 얼마나 봉쇄를 세게 했으면 0명의 데이터를 만들기까지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 이유가 있고 전체적으로 금리가 반영하는 것들, 추정치가 반영하는 것들,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어떤 뭐 좀 백기 들기 직전까지 계속 내리는 것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반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토 증시는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고요. 외국인도 8월 18일, 19일 날 양일에 걸쳐서 엄청 팔고선 그 이후로는 거의 뭐 2주 가까이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 홍콩도 아직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본토 따라서 조금씩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일단 물밑의 변화가 이제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그 정책에 대한 시그널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제가 오기 직전에 이제 좀 업데이트한 내용 중에 증감의 이제 그 주석이죠. 그러니까 장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증감의 금융당국 인사들이 지난 주말 토요일하고 또 오늘 이제 증감의 수장이 계속 금융시장 개방 조치 그리고 역외상장 기업의 감독에 관련해서 아마도 미국을 의식한 발언 같은데 관련해서 감리하고 회계 문제나 이런 것들 적극 협력해서 상호 윈윈으로 가는 쪽으로 뭐 일부 립서비스도 있습니다만 어쨌건 조금 달래는 류의 조치가 얘기가 나왔고 오늘도 상해 종합지수가 3,600선을 넘어서서 이게 6월 29일 이후에 이제 최고치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깨게 된 계기는 류어 부총리, 그러니까 이제 경제 담당 부총리가 민영기업들이나 이런 쪽 신경 쓰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지금 7, 8월에 가졌던 공포가 뭐 완전히 공산주의로 돌아가고 민영기업들 부정하고 빅테크나 이런 쪽에 대한 규제나 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게임 규제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속속들이 얘기한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금융당국자들이 탑다운해서 달래는 조치들이 얘기가 나오니까 리스크온이 좀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국무원의 수장인 리커창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가 이제 2주마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업데이트하는 게 국무원 상무회의가 있는데 상무회의에서 더 이상 이렇게 양극화 회복을 좀 좌시할 수 없겠다는 느낌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양극화를 줄이겠다고 지금 공동부유 얘기하고 있는데 자산소득 양극화는 당연한 거고 최근에 제조업도 중소기업들하고 대형기업의 차이가 너무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선 규제나 선 세팅을 했고 이제 후 부양이나 후 달래기를 좀 해야 된다는 스탠스로 이제 표시를 한 게 지난주에 국무원 회의에서 재정 정책이라든지 또 굉장히 짜게 썼던 통화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화 시그널을 좀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은 기간이 뭐 올해 9월, 10월, 11월에서 4달 남았는데
지금까지 9월까지는 재정, 통화, 산업 정책이 모두 다 타이트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반대급부성 조치들에 대해서 이제 시간을 좀 보냈고 제가 그림을 좀 띄워놓은 게 있는데 그 중국에서 이제 사실을 저희가 인프라 투자니 이런 것들은 뭐 몇 년째 희망 고문이에요. 중국의 고정 투자 데이터는 소위 중국의 애널리스트들도 상당히 좀 신뢰도가 높지 않다고 얘기할 정도로 도대체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고 굴삭기가 잘 팔리고 안 팔리고 하는 거를 뭘로 파악하냐 이제 할 때는 중국의 지방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의 어떤 추이를 봅니다. 그래서 하단의 그림이 이제 지방 특수채 발행이라는 걸 연도별로 주고 있는데 일종의 약간의 이제 신불자 비슷하게 돼버린 지방 정부가 쓰는 돈을 무작정 레버리지 일으키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일종의 체크카드를 주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래서 체크카드 한도가 뭐 작년에 3.8조 RMB, 참고로 중국 그 GDP가 100조 RMB니까 GDP 대비 한 4% 정도 수준의 체크카드 한도를 줍니다. 근데 올해 이제 한도는 3.65조라고 너희들에게 이제 줄게라고 했는데 발행이 굉장히 더뎠거든요. 그래서 발행이 너무 더뎌서 7월 달까지 지금 보시는 1.3조 RMB는 실제로 6월 말까지 기준으로 전체 한도의 한 25%에서 30% 이내로 발행을 하다 보니까 원래도 돈 없는 애들인데 발행까지 늦으니 그럼 쓸 돈이 없어서 인프라니 신형 인프라니 뭐 못하지 않겠냐라는 게 중국 매니저들의 시각인데 얘네들이 정말 몇 년째 이거를 당하다 보니까 정말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요 월보를 발행하는 시점에 일주일이 지난 지난 주말의 데이터를 보면은 무려 이제 1.8조 RMB 정도까지 올라가서 추세 대비해서도 한 50% 그리고 전체 한도에 대비해서도 대략 한 40-5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발행을 다 해서 써야 되냐면 11월 말까지입니다. 발행을 다 못하면 그냥 한도 소진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은 시간 상당히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징후들이 발생을 하니까 8월 중순부터 중국의 인프라 관련주나 이게 전통이든 신형 인프라든 그리고 상품 가격 쪽에서는 건자재 대표적으로 이제 제조업 EV 밸류체인 이런 쪽이 좋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비철이나 이런 게 좋았다면 최근에 상품 가격 중에서는 건자재라든지 철강들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재정을 너무 타이트하게 쓰다가 최근에 이 징후들이 물밑에서 지금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연말까지 기존에 이제 뭐 굴삭기가 들어가는 전통 인프라도 있겠습니다만 MOM이나 QOQ로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보면은 4분기에 재정 집행이 이제 강화되는 게 확실시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밑에서 기본적으로 좀 받쳐주는 이제 징후들이 파악이 되고 있고. 근데 팀장님 잠깐만요. 지금 보여주신 그림에서요, 그 화살표가 되게 강하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어서요. 그게 이제 앞으로 11월까지 목표가 그렇다는 거고요. 이 경로로 안 가주면 올해 이 한도는 다 못 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임의로 이제 화살표 그려놓은 거고 실제로 저 점이 찍힌 것들이 제가 이제 월보 발행하기 직전까지 업데이트 내용이고 보시는 1.3이라는 수치가 현재는 1.79까지 올라간 게 지난 주말 데이터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받아다가 어디다 쓸지 모르겠지만 지금 최근에 보시면 태양광 풍력도 좋았었고 충전소라든지 IDC 뭐 이런 데이터 센터 쪽도 좋을 거고 혹은 이제 그 재복구나 이제 수해 피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관련된 복구든 간에 시멘트 가격이 움직인다는 건 좀 시사점이 크고요. 최근에 한 달 동안 강하게 오른다는 거는 드디어 거짓말 몇 번 이제 당했다가 드디어 이제 중국 매니저들도 관련해서 이제 인프라 관련주를 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꽤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가장 신뢰도가 낮고 정책을 못 믿는 부분이 재정 쪽에 이런 지방 특수채 발행인데 이게 움직인다는 거는 중국의 뭐 그게 시클리컬이든 전통산업이든 금융주든 간에 금리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대감 자체가 생겼다는 게 지표가 이렇게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중심으로 순환매가 도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뭐 많이 못 믿으시는 분도 많지만 확진자가 일단 0으로 지금 2주째 발표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봉쇄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지금 뭐 중국의 그 박스 오피스 같은 서비스업 쪽에서 컨택 쪽은 거의 2019년 추세 대비해서 30%까지 이제 회복률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도 봉쇄를 엄청나게 한 건데 8월 지표가 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중국 매니저들도 이게 올해 전년비 증가율로 보면 무조건 떨어지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MOM으로 이제 올해는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MOM QOQ라는 전업이 전분기 데이터가 이건 뭐 8월이 바닥이네라는 신호가 이제 더 명확해지면서 수출이 뭐 더 좋아지긴 어렵겠지만 너무 안 좋았던 소비나 인프라나 이런 이제 고정 투자들은 바닥을 쳐서 연말까지는 좋겠네라는 시각들이 생긴 게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이제 그 추정치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
그림을 좀 더 띄웠는데요. 네. 일단 제가 그 연말까지 이런 이제 흐름이 단계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가 먼저 진정이 되고 중국 정부가 정책 시그널을 줘서 안 좋은 내수 경기를 좀 받치고 이런 징후들이 어떤 지표에 드러날 거냐. 그리고 제가 어떤 걸 계속 업데이트 드릴 거냐면 두 개 지표를 좀 꼭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회색선의 중국 국채 10년물 금리를 좀 보여드리는 거죠. 앞에도 뭐 오건영 부부장님 얘기를 잘 하셨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이클은 작게나마 중국 인민은행이 조금 선도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네 금리를 글로벌 금리가 따라간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4월 이후에 보시면 중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 빠지고 있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채권 발행도 적었고 또 내수 침체를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내수 침체를 반영했던 금리가 지금처럼 이제 하단을 좀 잡고 오르락 말랑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연말까지 좀 오를 걸로 보고 있는데 오르게 되면 편안하게 중국과 홍콩을 지수를 트레이딩 하셔도 괜찮다는 징후가 첫 번째입니다. 이건 재정과 내수 침체의 회복을 동반해서 반영되는 거니까 제가 쉽게 매일 업데이트 드릴 수 있는 거고 하나는 이제 두 번째가 뒤에서 이제 공동부유 얘기도 좀 드릴 건데 결국은 지금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중첩된 공포들이 제일 민감했었고 그리고 눈치가 제일 빠른 쪽은 본토 자금이 이제 홍콩에 가서 바텀피싱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홍콩에 가서 텐센트를 사고 메이투안을 사고 알리바바를 산다는 것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클라이막스를 지났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강구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본토 자금이 홍콩에 가서 사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외국인들이 본토에 가서 사는 거는 저기 후강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반대로 강구통을 이제 저희가 보셔야 되고 강구통 자금은 순 매수 기조만 몇 년째 유지하던 그냥 자금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홍콩의 포지션이 많지 않아서 본토 자금은 그냥 쌓기만 했던 자금이었었는데 7월 이후에 순매도로 누적이 이제 이렇게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거는 상당히 충격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포가 중국 본토도 컸다는 건데 최근에 보시는 데이터상으로는 이제 바닥 정도에 와 있는데 한 5거래일 정도 이제 미약하게나마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물론 제약주도 사고 헬스케어도 사고 꼭 빅테크만 사는 건 아닙니다만 소비재 빅테크가 이번에 그 진앙지였기 때문에 강구통이 눈치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이 자금이 역시 돌아서면 금리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강력한 시그널 신호로 보실 수 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뭐 장기 공포, 뭐 사회주의 시스템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상황이니까 본토 애들이 저가에서 들어가게 되면 가격이 가장 큰 메리트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강구통에 드러날 거로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금리가 오르는 것을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뭐 사실은 PMI 지수가 깜짝 놀랐어요. 50 이하 나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저의 짧은 견해로는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네네네. 중국이 47이 나온 거는 별로 기억이 없는데 어찌되었건 이렇게 나오고 하면은 금융 완화, 그다음 뭐 지준율 완화, 뭐 이런 것들로 대응을 할 거라고 보면 그게 금리가 올라가는 방향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추세 반등은 아니고요. 이게 6개월, 1년 정도의 기대를 반영해서 장기 금리가 이제 소위 말해 지금 플래트닝이라고 이제 장단기 차가 누워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장기금리는 좀 서야 되는데 저는 지금의 중국의 채권 금리는 좀 버블이 껴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레벨로 올라오려면 지금 4월 정도 레벨이었던 뭐 3%대나 기본적으로 이 정도로 돌아가야 실물의 대출 수요를 반영한 금리로 보는데 지금은 저는 오버해서 내려가 있다는 거죠. 지금 너무나 많은 미연 회피가 발생했다. 중국에서 그렇죠. 이건 다 필요 없고 채권 금리나 받아먹자, 딴 거 다 필요 없고 주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리스크 오프를 반영을 좀 했던 거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게 적정 수준인 경우는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좋은 착한 인플레 얘기 이런 거를 오건영 부장님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는 중국 같은 경우도 CPI하고 PPI가 지금 디플레이션, 인플레 상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PPI는 인플레고 CPI는 이제 디플레인데 그렇죠. CPI가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신호는 결과적으로 음식료가 됐건 필수 소비재가 됐건 지금 소비 섹터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들 CPI로 좀 전가가 일부 됐다는 부분과 금리가 금리가 지금 상당히 언더슈팅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말까지 올라주는 게 시장의 주식 관점에서는 좀 우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적하신 대로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3%를 뚫고 올라가거나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그때 가서는 부정적 신호로 보실 수는 있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중국의 정책 금리는 아마 이번에는 그렇다면 결국 건드리진 않을 것이고 건드리는 건 결국 지준율 정도를 건드려서 조정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이제 시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이미 9월부터 이미 시작이 좀 되고는 있는데 국경절 연휴가 중국이 10월 1일부터 한 10일 쉬잖아요. 네. 뭐 멀리 가신 분도 2, 3주 동안 복귀를 안 하는데 네. 직전에 보통 돈을 풀죠. 근데 춘절 때보다 이번 국경절 연휴가 소비가 훨씬 더 클 겁니다. 이연 네. 소비도 있고 원래 중국은 4분기가 전체 소비 판매 비중이 원래 25%여야 되겠지만 29% 네. 정도라서 상당히 비중이 높은데 이번 소비 시즌은 좀 벼르는 소비 수요들도 많을 거고 돈을 꽤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준율 인하를 9월 말쯤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9월 말과 11월 말 정도에 한 번, 두 번 정도 한다고 지금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당대회라고 얘기하는 그 몇 중 전에 하는 대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9년 차인 시진핑 집권 2기, 지금 19기 지도부가 총 7번의 서열 랭킹 한 500위권에 들어가는 높은 당 양반들을 네. 국경으로 소집하는 회의가 총 7번 5년 동안 있는데 네. 이번이 6번째 소집이에요. 그래서 19기 지도부의 6중전회라고 하는데 네. 이번 당대회가 사실상 군기 잡기에 이제 2위였던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번 당대회가 있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당근을 좀 줍니다. 그러니까 선채찍, 뭐 세팅, 선 규제 이런 이제 올해는 해였고 네. 기본적으로 보통 9년차에서 10년차. 그러니까 예전에 18기 지도부 때 4년차에서 5년차 넘어갈 때도 네. 제가 이제 핑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좀 돌이켜 보면은 네. 그 직전 교체 직전에 지방 관료나 이쪽에 대한 시그널이 굉장히 셌거든요. 근데 이번 당대회 직전에도 분명히 이제 선심성 조치가 좀 나올 수 있죠. 그게 뭐 지준율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주의는 안 기울이시는 경우가 많지만 산업 부양책도 지금 일주일째 쏟아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제 당대회를 기점으로 좀 포인트가 될 거고 마지막 포인트는 이제 그때 가서 정말 변곡점을 주면 좀 너무 늦는 걸로 보고는 있는데 이제 11월 말쯤에 중앙정치국회의나 경제공작회의 같은 거 준비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가서 우리가 기조전환을 하겠다면 좀 늦는 것 같고 예. 이미 주는 시그널은 나머지 기간 동안은 이제 조금 풀겠다 혹은 완화하겠다 쪽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좀 빠르게 반영을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또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 중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헝다그룹이라든가 부동산 관련 기업들 주가 완전 녹아서 없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야말로 진짜 녹아서 없어지고 있다는 표현이 틀리지 않은데 부동산은 지금 공동부유라든가 그다음 부익부 빈익빈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 중국이 부동산 중심으로 또는 부동산 의존적인 경제 성장이 상당폭 이루어진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부동산을 이 정도 때려잡아가지고 과연 뭐 다른 건 이제 기준율을 내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재정적 정책을 하고 한다고 했을 때 그 부양 폭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9월 월보의 회복이나 공포의 진정이나 단기 대응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 기대치가 낮다는 가정하에서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중국 경제의 새로운 어떤 이제 플로우 개념으로 보고 스톡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운 어떤 기여도를 성장해서 보자면 중국 정부의 판단은 네. 공동부유 전략 하에서는 부동산 무조건 잡는 거죠. 잡는다는 게 가격 폭락을 유도하고 헝다그룹 같은 디벨로퍼를 모두 다 없애버리기 이런 건 아니겠지만 네. 피해를 일부 감내하더라도 내년까지 구조적으로 부동산세 도입을 하던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의 캐피탈 게인을 자체에서 물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보유세 개념의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따라하면서 네. 전략을 준비하고는 있는데 안 풀긴 안 풀 겁니다. 근데 이제 과거 한 10년 전에 중국에 저희가 뭐 차화정 직후에 저는 그 우리나라 박스피였던 13, 14, 15년에 네. 그 원인 중에 중국의 그 부동산 규제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때처럼 증량 부분에서 중국의 그 건설업과 부동산이 과연 옛날만큼 기여가 지금보다 크냐. 그럼 저는 옛날보다 많이 낮아졌다는 판단하에 중국 정부가 이렇게 구조로 들어갔다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네. 건설이나 네. 고용의 기여나 여러 가지 것들이나 밸류체인의 과잉 정도가 그때 버는 쓰기가 어려웠었고 그때는 한 2년 규제하면 2년 풀어주고 네. 이런 식으로 할 만큼 재고가 많았고요. 네. 지금은 굉장히 양극화입니다. 그리고 산업이 난립돼 있고 네. 집중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일부 하위 10에서 20% 혹은 헝다처럼 유명하더라도 유명무실할 정도로 발행금리가 9에서 10% 정도로 상당히 부실한 기업들의 경우는 네. 정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충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잔존하는 리스크로 저희가 체크해야겠지만 지금 현재 기대치가 이렇게 낮고 올해같이 정책을 안 쓴 상황에서 재정 정책을 썼을 때 네. 6개월 이내의 영향이 아주 제한될 정도의 그 어떤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내년에 연간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부동산이 맞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부동산의 경우는
지방정부 재정 수입의 한 40~50%를 분양시장에서도 가져가고 네. 또 그거를 전체 인프라 투자의 80%를 지방정부가 하다 보니까 네. 부동산 수입이 안 나오면 지방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못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체크카드라고 할 수 있는 지방채나 이런 쪽 발행 한도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 침체 리스크는 항상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이제 부동산 규제의 강도가 계속적으로 내년까지 이어지게 되면 네. 내년에 금리가 다시 빠지고 내수가 잘 안 살아나는 문제도 분명 일부 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단기와 장기에 대해서 예. 이제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차이를 좀 두고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는 구조적으로는 아마 내년 3월 전인데 전까지는 완화 신호를 보내긴 당연히 어렵고 네. 공동부의 명분 하에서는 쉬는 정도는 있어도 푸는 정도까지는 어려울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가격적인 측면에서 내년에 분명히 봐야 되고 또 헝다그룹 같은 애들이 망한다고 했을 때 충격이 있을 거냐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드려야 되겠죠. 제 기본적인 생각은 헝다그룹은 이미 본토에서도 발행이 어려워서 역에까지 나가서 달러채를 발행한 즉 소위 말해 채권 플레이어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옥석을 가린 애거든요. 그쵸. 우리나라에서는 좀 크게 보시는데 네. 걔네들은 결국에는 저는 자산 다 해체하고 매각할 걸로 봅니다. 근데 헝다그룹이 과연 알리바바나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일부 기업들 빅테크 보는 것만큼 현재 기준의 어떤 중국 경제에 충격을 주냐 그건 아니고요. 네. 연쇄적으로 헝다그룹급의 이제 기업들이 상당히 연쇄적으로 이제 붕괴가 되는 시나리오가 내년에 벌어지면 네. 그건 저희가 계속 체크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약간 문외한이라서 중국 네. 시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 규모가 네. 헝다그룹의 부채 규모가 300조 원 뭐 이런 설이 있던데요. 네네네. 맞습니까? 300조 원이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리얼이냐? 왜 우리나라 1년 예산 600조인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막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어마무시하다는 얘기는 하던데. 300조 원이면은 실제로 위안으로 이제 차환하면은 대략적으로 뭐 2조 RMB 뭐 이렇게 이제 저희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헝다그룹을 다 이렇게 까봐서 이렇게 어느 정도 부채 잔도인지 모르겠는데 네.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채로 오랫동안 유지됐던 그 기업이기 때문에 네. 뭐 아마도 이제 해체해서 구조조정하는 수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디벨로퍼 업무 자체는 저는 오랫동안 영위되긴 좀 어려울 걸로 보고 있고 어허. 이제 달러채라든지 이런 찍은 것들에 대한 디폴트 문제는 제 월보 자료도 있습니다만 상당한 노이즈로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기대치상에서 내수 살아나는 거랑은 크게 관계는 없는데 어허.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는 부동산 얘기는 정말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아니 그러면은 이게 질서 있는 퇴장을 중국 정부가 시킬 수 있을까요? 예, 규모가 적지 않은데. 규모가 일단은 그 말씀하신 300조 원은 아닐 것 같은데 네네. 기본적으로 이미 갖고 있는 누적된 부채나 이런 것들이 네. 뭐 해외 쪽 노출도도 얼마 있을 거고 본토도 있을 텐데 아마도 중국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산관리공사라든지 배드뱅크 같은 애들이나 아니면 실제 강도의 어느 정도 해체 작업을 할 거냐 네. 이거는 계산을 하고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미 면담도 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네. 뭐 파급 효과를 좀 생각은 하겠죠. 근데 저는 헝다그룹 같이 타이틀은 멀쩡하지만 네. 실제로 많이 부실화돼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못 받아서 거기까지 가서 한다는 거고 대출이나 이런 것들도 노출도가 네. 최근에 5년 안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제 당연히 순중 규모로 봤을 때 그런 거고요. 네. 잔존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도 이제 계속 체크는 해야 될 걸 생각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기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그 어떤 수익성이나 네네. 상황을 봤을 때는 오래 버티긴 어려울 걸 생각합니다. 어허. 네. 네. 근데 이제 헝다그룹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아직도 팔 수 있는 자회사가 있다고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어허. 이 회사가 다 그냥 저희 뭐 소위 말 이런 비유가 좀 그럴 수 있는데 뭐 국제상사나 예전에 저희 그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다 회사가 없어져 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네. 가진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일단 부동산 업무 자체는 희망이 크지 않은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네. 중국도 부동산 가격이 규제를 강화하고 대출을 조이고 했어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은 이 헝다그룹의 이슈가 부동산 업 디벨로퍼들의 전체적인 이슈라기보다는 또 네. 돈 벌고 우량한 기업들은 여전히 우량하고 네네네. 네, 그 일부 구조정 정도로 봐야 할지 아니면 정말 이게 너무 규모가 커서 전체 이 업종의 문제라고 볼 만큼 확대될지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그 이번에 팬데믹 직전에 이제 심천이나 이런 광동성에 출장을 갔을 때 제일 놀란 거는 같은 그 며칠 안에 만난 디벨로퍼가 세 군데였는데
각각이 발행하는 채권 금리가 네. 심천에 있는 모 기업은 발행 금리가 거의 국채 수준인 거예요. 네, 2, 3%, 3%에 막 발행을 하고 있고 갖고 있는 땅도 너무 알짜배기고 상당히 중앙 국유 기업이고 이해선 안 망한다. 네. 근데 말씀하신 이제 헝다그룹과 유사한 인형이긴 한데 일부 이제 그렇게 했던 방만하게 좀 했던 기업의 경우는 8에서 9%대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의 부동산업은 뭐 길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기본적으로 MS가 뭐 아무리 1등하는 기업이라도 많이 못 가져갑니다. 네. 상당히 좀 분산돼 있고 집중도가 낮은 산업이고 각각의 상황이 진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지역에 따라 다르고 노출도에 따라 다르고 중앙이냐 민영이냐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체인 리액션이라고 하죠. 연쇄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노출도보다는 지역별 규제 강도에 따라서 지역별 이제 제일 큰 기업들이나 이런 애들이 좀 무너질 가능성을 좀 안고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 제가 내년에는 괜찮다고 보는 이유, 그러니까 침체 리스크는 있는데 시스템 리스크로 안 갈 거라고 제가 보는 이유는 저는 항상 주체별로 기업 부채가 중국은 제일 문제라고 하는데 3분의 1이 제조업이고 3분의 1이 디벨로퍼고 3분의 1이 지방정부 산하에 걔네가 이제 지방정부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못하니까 밑에 만든 공사들이 부채가 3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항상 액티브한 부채로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제조업과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90% 민영기업이고 부동산의 경우는 그들이 느끼는 실질금리 저는 그냥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부동산 가격에서 그냥 금리에서 부동산 가격 빼거든요. 최근에 부동산 가격은 사실은 플러스 영역이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기업의 상황을 볼 때는 실질금리가 높나 냠나를 보는데 최근의 추세는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온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실질금리 아직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저는 대다수의 기업들의 조달 상황이나 차완이나 롤오버가 그렇게 심각하진 않다고 보는데 작년 8월부터 디벨로퍼를 옥죄고 있는 기조고 이제 절대로 그나마 건전한 가계 쪽과 금융 쪽의 연결고리인 부동산을 매개로 한 디벨로퍼 지방정부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취약한 애들부터 문제가 터질 것이고 그 취약한 지역이 됐건 아니면 굉장히 괴롭히는 일선 대도시가 됐건 그쪽에 노출도 있는 이제 대표적으로 헝다그룹 같은 방만한 영업을 한 기업의 경우는 어려울 것 같고 구제책은 분명히 어느 순간에 들어오니까 뭐 저는 뭐 그게 전체 은행권까지 파급을 보진 않고 있지만 상당한 노이즈와 또 언론 기사가 한 6개월 안에 엄청나게 쏟아질 거로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근데 저는 그럴수록 어차피 부동산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저희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국의 내수나 뭐 기본적으로 제조기업들 이런 쪽을 보시는 거니까 뭐 침체 위험은 있대. 성장주나 제가 말씀드린 이제 내년에 뭐 본토라든지 제조기업들 B2B 기업은 보셔야 된다. 하지만 확실한 건 10년 전에 비해서 비중은 낮아졌지만 잔존한 리스크를 항상 안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경계는 해야 된다. 그래서 6개월 회복을 제가 보고는 있지만 부양에 의해서 이제 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옥죄는 애들은 얘는 원래부터 좀비인 애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2000년대 초중반 우리나라 뭐 중소건설사들 지방에서 무너진 것처럼 무너질 텐데 중국의 영향력 크니 계속 팔로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그냥 단순하게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가계부채기 10년째 있고 이게 참 부동산 가격 잡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다음일 것 같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가격 조정과 그 후에 어떤 중국의 조정이 구조적으로 있을 것 같고 대신 이제 중국이 워낙 세게 하는 애들이고 압축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경계는 꼭 항상 해야 되고 헝다그룹 같이 홍콩까지 가서 달러채를 찍은 기업들은 조심하세요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죠. 어쨌든 그러면은 PMI가 떨어지니 그 재정 정책은 앞으로 공격적이거나 액티브하게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받아들여도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일부 부동산이나 이런 쪽을 조금 조심하면 그런 것들이 눌렸을 때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또 다른 부양책들은 계속 공격적으로 펼쳐질 가능성은 내년까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차별은 상당히 심하겠네. 안 좋은 업체들은 아예 진짜 사라져 버릴 수도 있지만 그동안에 지금 완전 융당 폭격 8월까지 당했던 이 흐름에서는 재정 정책의 지원을 받는 그런 영역은 계속 좋은 시세를 내년 초나까지는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소비주나 빅테크에 대한 좀 상심이 크시고 기존에 이제 중국 투자의 노출도는 소비 빅테크나 혹은 ADR, 홍콩 쪽 이런 쪽이 많았기 때문에 이쪽이 진앙지였고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뭐 연말까지는 소비주가 좀 더 앞서서 회복할 걸로 보고 있고 그게 제약주건 헬스케어건
이제 소위 말해 교육이나 몇 개 특정 섹터는 제외입니다. 그렇지만 네. 기본적으로 다 같이 그냥 B2C면 다 빼자 그렇게 했던 것들은 회복을 할 거고, 회복을 할 때 이제 줄이는 반등이냐 혹은 더 확대할 거냐를 본다면 그래도 저는 이제 압축하자는 의견이고, 압축하는 이유는 홍콩하고 미국 쪽에 중국 종목을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중국을 투자하실 경우는 무조건 본토로 가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 그게 수급이 그렇건 네.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제조업 기업의 비중이 70%가 또 본토다 보니까 그쪽이 내년에 큰 틀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저희가 반등을 하겠다는데 굳이 지금이라도 막 빨리 줄여야 되는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반등을 충분히 저희가 완만하게 보면서 연말에 이제 소비 빅테크나 이런 쪽을 조금 줄이는 고민은 연말에 가서 해도 될 것 같고 1분기까지 리스크오는 봅니다. 근데 그게 본토가 더 과열될지 네. 아니면 홍콩이 또 본토만큼 따라 올라줄지는 아까 보여드린 강구퉁이나 네. 실제 추정치나 이런 것들의 변화가 필요한데, 제가 아무리 봐도 재정을 제가 부각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이 통화량이나 유동성 증가 이런 것들은 작년 11월부터 정점 찍고 내려와서 네네. 더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현 시점의 8월의 데이터는 네. 목요일날 이제 8월 데이터 나옵니다만 그냥 바닥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이제 긴축하려고 그러는데 중국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본토의 경우는 이 긴축 상황에서도 네. 나름 뭐 성장주 위주로는 주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네. 본토는 지금 상황은 대형 지수나 소외됐던 업종들이 갈 것이고, 그 순환매가 발생하는 징조들이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통화, 산업 규제 그리고 재정 정책 여기서 더 나쁘게 반영할 게 있겠나. 이미 주가는 다 반영했다고 보는 거고요. 네. 차별화된 반등을 좀 분명히 할 것이고, 지적하신 대로 일부 부동산 규제나 바뀌지 않는 규제 쪽에서 있는 것들은 당연히 회피하는 전략이고요. 나머지들의 이제 전반적인 소비주, 금융주, 빅테크 이런 것들은 반등을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네. 그 그림을 좀 펼쳐놓은 게 최근에 중국 본토 상해 심천에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예. 제가 이제 공동부유 얘기랑 조금 부동산 얘기하다 섞여버렸는데, 이게 그 공동부유 정책이 좀 득이 되는 쪽도 이제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저는 중국의 증권주 되게 좋게 보는 이유가 네. 기본적으로 중국의 이제 부동산 포지션이 가계의 한 65% 그리고 주식과 펀드 주주 저희가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통계가 한 가계 3-4%밖에 되지 않아서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탈부동산 자금의 가능성은 좀 높아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기대 수익률이 낮아진다고 가정했을 때는 현재 중국에서 마땅히 투자할 자금들이 없는 게 사실이고, 자산관리 상품 시장은 은퇴연령이 3-400명이 생길 거니까 이제 커질 건데 그 돈들이 주식으로 좀 많이 낙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중국의 분양시장의 주택거래랑 증권 예탁금이나 이런 증가율을 보면 완전히 뚜렷하게 반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순환 쪽으로 구조적으로 중국 주식시장에 좀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상단의 그림은 중국에서 지금 호황이야라고 본토 시장을 얘기하는 기준은 하루의 거래 대금이 1조 위안, 우리나라 돈 180조 원 정도 되면 호황이야라고 너무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33일 연속 1조 RMB를 넘고 있거든요. 거의 신기록 아닙니까? 신기록이 네. 제일 기록이 2015년 6월 달에 예. 상해종합지수 한번 6천 가까이 갔을 때가 한 번 네네. 기록이요. 후강통 하자마자. 네네. 예, 그때가 61일 정도였고요. 예. 지금이 이제 두 번째 기록이죠. 예. 근데 이걸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제 호황의 기준에 1조 RMB 거래 대금은 바뀐 것 같다. 근데 예탁금이 작년에 우리나라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펀드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거래 대금이 그냥 레벨업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최근에 거래 대금은 뭐 1.4조, 1.7조까지도 나왔었고 이 많은 돈들이 계속 이러는데 상해종합지수는 멈춰 있었던 것 같고 네. 뭐 당장 안 올랐는데 당연히 이제 지금 주도주를 찾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 부동산에서 이탈한 자금들이 또 들어온 것도 있지만 최근에 보시면은 이 빅테크 규제랑도 관련이 돼 있는데 알리페이가 했던 비즈니스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RP나 MMF 같이 증권사와 유사하게 일부 이제 파킹한 자금들을 모아놓는 예금보단 더 많이 주는 그런 위어바오라고 해서 네. 리차이 그런 재테크 상품이 있었는데 그게 형편없이 수익률이 지금 최근에 빠져서 네. 정말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네. 예금은 당연히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많은 개인들과 그 부자들이 주식이나 혹은 펀드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좀 본토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그 그림 자체는 내년에도 좀 유효하다라고 구조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기회 될 때 본토 쪽에 수급이 좀 과열되기도 쉽고 하다 보니 본토를 좀 보자는 의견이고요. 그 주도주는 조금 연말까지 아마 좀 다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이 들어와서 소비주를 샀고 네. 네.
또 어제 같은 경우는 태양광 풍력이 막 상한가를 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올해 이제 연간 테마 중에 중국 본토는 배터리, CRO, 반도체 이런 거였는데 그거의 거래 대금 쏠림은 이미 예상대로 이제 정점을 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식들을 좀 찾고 있고 아무래도 좀 싼 주식들이나 상대적으로 싸면서도 정부의 뭐 탈탄소 정책이나 신형 인프라 이런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재나 소재 쪽을 좀 찾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소비재가 홍콩이든 중국이든 연말까지 조금 주도를 할 것 같아요. 다시.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중국의 마오타이라든지 음식료나 지금 많이 빠진 제약 이런 것들이 PER로 봤을 때 어쨌건 간에 지금 한 5년 하단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길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연말까지 놓고 보면 턴어라운드 좀 같이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백주 기업들도 공동부유라는 개념에서 보면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요? 워낙 그 ROE라든가 뭐 수익성은 뭐 정말 기가 막히게 좋던데, 네. 그리고 또 주가도 많이 빠졌으니까 길 수도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뭐 부정부패 그 원흉처럼도 찍혀 있으니까 네. 괜찮을까요? 뭐 옛날에 반부패 정책 했을 때면 완전히 그냥 다이렉트였고 마오타이가 2013년부터 15년까지 디레이팅이었던 원인도 지적하신 그런 법인카드 사용이나 반부패 정책 피해였고요. 공동부유는 이제 고마진, 고레버리지 혹은 B2C 관련해서 3대 가계 지출 항목 관련된 뭐 교육이나 주거나 의료 관련된 것들은 각각의 뭐 방식은 다르겠지만 규제에 걸릴 수 있죠. 마오타이도 분명히 뭐 이미 최근에 이제 8월 18일에 있었던 그 급락 이슈가 결국에 마오타이 업체들, 백주 업체들 소집 이슈가 있어서 그때 빠졌던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B2C 소비재라고 다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본인들이 선언한 게 뭐냐면 뭐 마진의 압박은 좀 주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가지 이제 어떤 그 가계 중산층에 어떤 피해를 주는 쪽의 영역을 빼면은 마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시장 개입을 뭐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하지는 않겠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분명한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지출하는 항목 제외하고 나머지 쪽에서 봤을 때 이제 뭐 의료라든지 이런 쪽의 경우는 규제랑 부양을 또 병행을 좀 해야 되거든요. 고령화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가급적 저희는 조금 이제 종목단에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마오타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부유라는 단어 자체가 결국에는 1등보다는 주도주의 이제 그 어떤 시가총액이 좀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길게 보면 소비재나 빅테크는 후발주자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시가총액의 미들캡이라고 얘기하죠. 중간 단계에 좀 있는 업체를 보는 게 좀 편할 것 같다. 근데 이제 반대로 제조업의 경우는 제가 내년에 되게 좋게 보는데 본토에 제조업이 많다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전통이든 신흥 제조업 다 좋은데 요새 좀 헷갈리는 거는 제조업 1등 기업들을 과연 좋게 볼 건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 뜨는 게 주말에도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OTC 마켓 프리보드 비슷한 신산판이라고 해서 신산판. 중소 뭐 미니 자이언트 기업들 뭐 이런 첨단 정밀 기업들 혁신수 중소기업 키운다고 하면서 북경에 거래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부분 정말 이제 약간 스몰캡들 기업들이라서 정책으로 보면 스몰캡이 유리해 보이는데 제조업은 아직 구조조정과 탈탄소 이슈에서는 또 라지캡이 유리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차이는 좀 계속 다툼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B2B 쪽 비즈니스를 모두 영위하면서 혁신 제조기업들이나 정책에 조금 수혜받는 애들이 연간으로 봤을 땐 위너인 거는 생각이 변함은 없고 소비재 빅테크는 가급적 후발주자를 이제 좀 보자. 그러니까 항소제약 마오타이로 대변되는 무조건 1등보다는 얘네들의 이제 검증은 좀 필요하고 후발 업체 중에서 신소비나 좀 고령화 소비나 이런 쪽에 좀 특화된 애들을 좀 잘 잡아보면 예를 들면 지금 알리바바나 텐센트보다는 뭐 JD.com이나 찡동이나 핀토토 같은 후발 유통업체나 이런 쪽을 보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좀 그런 시도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지금 심산판 얘기를 하셨는데 심산판도 얘기가 있고 마카오 시장도 새로 열린다 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는데 따르게 보면은 확실하게 그 자본시장을 공고히 구축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저는 약간 달래기성 조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콩의 보여주기식도 있고 마카오가 정말 작잖아요. 홍콩에 비해서 뭐 10분의 1도 안 될 텐데 광동성 관련된 그쪽에 이제 육성 정책은 한다고는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워낙 시장에서 이제 대외적으로 얘네 이제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는 시각들이 좀 있다 보니까 민영기업 발언도 그렇고
또 며칠째 계속 나오는 금융시장 개방 계속 하겠다는 발언도 그렇고 상하이 시장의 MSCI CEO 만나서 계속 그 지수 A주 편입 비중 올려달라고 요청한다는 그런 뉴스를 일부러 더 이렇게 내보내는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조금 그 대외적인 그 개방 행보에 대한 의심들 혹은 더 옛날로 백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이제 좀 이유를 대는 거라고 좀 생각을 갖고 있고 마카오 관련해서는 어제 일요일 날 밤에 뜬 거라 사실 저도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주식시장을 만들어줄 거로 생각합니다. 시장이 생길 거로 생각을 갖고는 있는데 어제 나온 내용상으로는 관련된 이제 주회라고 하는 주하이 쪽에 마주보고 있는 마카오 쪽이랑 통합해서 뭔가 육성하는 전략이 좀 더 메인을 이루고 있고 분명히 이제 마카오 쪽에 대한 선심성 금융시장 개방 조치도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아마 그쪽은 본토 자금이 가서 재테크하는 상품들을 그쪽에 가서 투자할 수 있게끔 이제 나가는 쪽으로 열어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오해인지는 모르겠는데 증감회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번에 막 문제가 된 것들을 좀 무마하려고 하는 태도를 많이 보고 그냥 위에는 그냥 내리꼽고 뭔가 정책 엇박자가 상당히 나고 있다라는 저쪽 위에서는 증시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밀어붙이는 것 같고 증시에서는 증시를 부둥켜 안고 좀 살리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 좀 받았었거든요. 제가 또 이렇게 발언하면은 또 친중이라고 하고 친당이라고 하실까봐 걱정은 되는데 용감하게 말씀드리면 안 한 말은 없어요. 안 한 말은 없는데 그 밀도나 그 중심을 밑에서 못 잡았을 수는 있는데 중감회나 인민은행장, 음보감회 이런 쪽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금융위원장급 금감원장은 그냥 항상 같이 회의를 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다르게 이해할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앞에서 세게 나가니까 뒤에서 막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고 그런 느낌 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다 전략적으로 짜여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는 좀 뭐 소위 말해 좀 당근의 역할도 하고 누구는 채찍의 역할도 하는 거고 분명히 지금 탑다운 방식이 심해진 것도 사실이고 제가 오늘 말씀 다 못 드렸지만 공동부유가 왜 이렇게 지금 드라마틱하고 극적으로 이렇게 시장에 충격을 주냐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 올해 50년, 30년급 이벤트들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의욕이 넘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욕에 대해서 뒤에 가서 이제 실제 장관급들이 해석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다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간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게 뭐 꼭 맞아서 잘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걔네들은 항상 그 문구 선전 문구나 한자 하나하나를 다 이미 선전부나 이런 데서 통일해놓고 소위 말해서 장관급이면 정치국 위원급이고 서열랭킹 25위 안에 드는 분들이고 같이 회의를 항상 하다 보니까 그걸 뭐 모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다만 그 IPO 중단이나 이런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충격을 감안하지 않고 이제 그 메시지들 전달이 엇박자가 나서 상당히 좀 무식하게 보이고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나리오가 좀 짜져 있고 다만 그 강도에 대해서 완화적으로 얘기한 쪽이 좀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동부유 전략이 그 작년에 이제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 좀 무리하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양극화가 글로벌리 지금 커지고 있고 중국의 입장으로는 2009년에 리먼 사태 때 본인들이 돈 풀어서 10년을 고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리스크 관리 더하고 야무지게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세팅을 좀 무리해서라도 초반에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뭐 빅테크 견제든 반독점이든 뭐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미국을 좀 잡는데 그래도 좀 시간을 벌지 않겠나 혹은 좀 빨리 격차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보는 것 같고요. 아시아 쪽에서 봤던 출산율 이런 문제도 작년부터 제가 기억을 해보면 좀 되게 많이 부각을 시켰거든요. 특히 한국의 저출산 문제 이런 걸 되게 많이 부각시키고 세대 간의 문제나 주거 문제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선전을 미리 해놨어요. 독선을 깔아놓고 그거에 대해서 좀 과할 정도로 압축해서 대응을 하다 보니 올해가 뭐 창당 70주년, 14차 5개년 계획 시작하는 첫 해, 임기에 이제 3년임을 시도하는 임기 9년 차, 지방관료 교체 시기 직전 등등등이 군기잡기를 너무 대외적으로 세게 보여주고 이 겹겹의 이제 공포들이 더 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분명히 시간을 두고 같이 내몰려서 빠진 애들을 일단 옥석을 가릴 거고 전체적으로 애널리스트도 사람이니까 이런 공포적인 분위기에 주가 보면서 추정치가 다 내려갈 거고 저는 그 추정치가 지금 이 앞으로의 이제 이벤트를 봤을 때는 너무 과도하다. 그러면 추정치가 올라가기 전부터 주가가 반영을 좀 할 수 있다는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어쨌건 저희도 이 공동부유는
심지어 중국 애널리스트도 지금 연구하고 있거든요. 이 단어가 한 번도 빠진 적은 없더라고요. 놀랍게도. 네. 공동부유라는 거는 항상 당대 때 그 회의록에 들어가 있었는데 네. 자기네들도 이걸 이 정도로 샤오캉을 대체하고 이 정도로 핵심 기조로 할지는 그거는 뭐 시진핑 주석 마음이니까. 그래서 몰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도 네. 걔네들도 지금 연구하는데 우리도 공포를 너무 이제 주가가 이미 이 정도 빠졌으면 조금 시간을 두고 어차피 이제 좀 보정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 보정 과정에서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장에서 지금 많이 생각하시는 게 공동부유 관련해서는 제가 그림도 올려놨지만 그 1차, 2차, 3차 분배가 화두가 되죠. 그러니까 텐센트가 이런 자발적인 기부가 아닐 텐데 기부금을 이제 항목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이 이제 3차 분배를 보시는데 2차 분배 단에서 내년에 세금 이슈가 중국에 되게 클 걸로 저는 봐요. 그러니까 2차 분배는 소위 말해 정부가 분배하는 부분인데 중국에 부동산세 없고요. 종부세 지금 우리나라 종부세 연구 엄청 하고 있고 소비세 쪽, 사치세 쪽도 저는 임팩트가 내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물론 이제 게임이나 교육 규제를 많이 보시고 이제 뭐 쟤네 이상하다 그러시지만 내년에 진짜로 세금 도입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명품에 대한 사치세를 물리거나 뭐 이런 쪽에 이제 충격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부동산세 도입이 조기에 도입이 되면 원래는 이제 앞으로 한 3년 받는데 이것도 또 땡길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종부세 같은 게 나왔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2차 분배 쪽에서 정부가 하는 것들을 좀 경제적으로 저는 좀 계속 업데이트를 드릴 거고요. 상속세도 없는 나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좀 웃겨 보이지만 이런 자발적인 뭐 강제적인 기부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화두가 되는 거고 주가를 이제 보신다면은 정말 임팩트 있는 종부세나 사치세 도입의 여부나 이런 거를 저희가 팔로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는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네네네. 공동부유 관련해서는 중국 인민들의 반응은 양호한 편인가요? 제가 요새 현지를 잘 못 가서 그래요? 또 제가 또 그 어떤 조작된 또 언론을 보고 있다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그냥 지인들 휴민트가 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말씀드리면 시원해하는 부분도 있고 좀 급진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언론에서 뭐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변화가 발생을 하는데 그렇죠. 현지 분들이나 매니저들이 아까 팔았다고 얘기를 드렸듯이 실제로 아직도 충격이 있을 거고요. 물론 이제 뭐 일부 어머니들의 경우는 이제 게임 시간 제한이나 시험을 없애고 그러면 또 이제 나가서 놀아야 되니까 또 힘들어질 수는 있지만 어쨌건 그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크고요. 이 변화를 아직도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애들 학교를 이제 시험을 안 보고 밖에 나가서 과외 활동을 시키고 취미 활동을 시키라고 하는데 부모들도 충격이잖아요. 물론 게임 안 하는 건 좋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아직은 조금 혼란스러워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시원하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정말로 자기네 지출 구조를 바꿀 거냐에 대한 의구심 이런 건 아직은 언론상에서 봤을 때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여쭤봤냐면 자본시장이야 뭐 당연히 충격을 받았고 놀랬을 거라고 보지만 전 인민들의 반응이 괜찮다. 이런 상황들이 괜찮으면 계속 세게 밀어붙일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대다수의 80%가 좋은 쪽으로 한다는데 아마 반대가 있어도 뭐 잘 드러나진 않겠지만 이렇게 방향은 잡을 겁니다. 그걸 반응을 보면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속도의 조절은 충분히 가능하고 이제 뭐 내년쯤 갔을 때는 이제 시범 지역구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쪽만 더 축소해서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완급 조절이 있는데 초기에 너무 저희가 좀 공포스럽게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중국 애들도 좀 적응하지 않을까. 물론 말씀드린 게임, 컨텐츠, 엔터, 뭐 교육 이런 것들은 좀 제외하고 나머지 쪽에 기회를 좀 보시는 게 맞고 너무 이상하게 보실 수도 있지만 얘네도 이게 20년, 30년짜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계속 공부를 해나가자. 그래서 매달 제가 좀 포인트가 보이면 그런 걸 좀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최악의 공포의 국면을 조금 지나갔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요. 네, 시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나가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정치적 이벤트는 올해 언제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국경절 연휴 직전에 지지율 인하 여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당대회인 11월 첫째 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당대회는 비공개긴 한데 하기 전에 이제 뭔가 액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후계자 구도, 그러니까 후계자라 하면 지금 2인자라고 알려진 리커창 총리는 아마 은퇴하실 수 있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총리가 누가 될 거냐 이런 이제 복선들이 있기 때문에 11월 초를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너무 오늘도 정리를 잘해 주셔서요. 아닙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팀장님 오늘도 정말 감사하고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저희가 함께 또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